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74세 할머니가 추석 제사를 지내러 아들 집에 갔다가 벌어진 충격적인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혼자 사는 오말자라고 해요. 이번 추석 서울에 사는 아들 도진이네 집에 올라가면서 겪은 일인데요. 정말 상상도 못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결말을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그 집에서 단 하루도 못 버티고 새벽에 몰래 도망치듯 집으로 내려와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며느리 선영이가 저한테 한 말과 행동들을 듣고 나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40년 넘게 키운 아들이 결혼한 후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손주들은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특히 냉장고에서 발견한 그것을 보고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저는 경상도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들 도진이 하나뿐입니다. 도진이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아내 선영이, 그리고 16살 태윤이와 13살 유나 남매와 함께 살고 있어요. 추석이 다가오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작년 추석에도 올라갔었는데 그때도 분위기가 그리 좋지는 않았거든요. 며느리 선영이의 차가운 시선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제사를 지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했죠. 출발 전날 밤 친구 복례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복례는 저와 동갑내기로 마을에서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유일한 친구입니다. 복례도 며칠 전에 딸네 집에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복례가 말하길 요즘 자식들 집에 가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손주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며느리들은 바쁘다며 제대로 상대도 안 해준다고요. 그러면서 복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나이엔 더는 섭섭해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요. 자식들한테 기대하지 말고 우리끼리 의지하며 살자고 했어요. 그 말이 왠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네 식구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장독대에서 3년 묵은 된장을 퍼내고 직접 짠 참기름도 작은 병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좋아할까 싶어서 약과도 직접 만들었어요. 밀가루를 치대고 기름에 지져가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든 약과였어요. 손주들도 좋아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큰 보자기에 이 모든 걸 정성스럽게 싸서 준비를 마쳤어요. 출발 당일 새벽 마을 버스를 타고 터미널로 나갔습니다. 고속버스 창가에 앉아서 서울로 향하는 내내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과연 이번엔 어떨까 싶었죠. 버스 안에서 보자기를 끌어안고 앉아 있으니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진이가 어렸을 때는 제가 뭘 해줘도 좋아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결혼하고 나서는 더욱 그랬죠. 선영이와 도진이가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보니 벌써 17년 전 일이었어요. 그때 선영이는 나름 괜찮은 사람 같았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인사도 깍듯하게 했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서먹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어색한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손주들이 태어나고 나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소원해지는 것 같았어요. 고속버스가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과연 이번엔 어떻게 맞아줄까 싶었죠. 그래도 추석이니까
예전보다는 따뜻하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지하철을 갈아타고 도진이네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 되었어요. 무거운 보자기를 들고 아파트 단지를 걸어가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예전보다 힘도 많이 딸렸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 집이니까 편하게 생각하자고 마음먹었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선영이가 나와서 저를 보더니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웃지도 않고 그냥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선영이의 첫 마디가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아, 오셨어요라고 하더군요. 반가워하는 기색도 전혀 없었고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인사 같았습니다. 제가 무거운 보자기를 들고 있는데도 받아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현관에 들어서니 도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영이가 말하길 회사 일로 늦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손주들도 학원에 갔다고 했습니다. 추석인데도 학원을 가다니 좀 의외였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선영이는 저더러 편하게 앉아 있으라고 하고는 자기는 부엌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으니 정말 어색했습니다. 보자기를 풀어서 가져온 것들을 내놓으려고 했는데 선영이가 부엌에서 나와서 저를 말렸어요. 그냥 놔두라고 하면서 자기가 나중에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뭔가 제가 방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도록 도진이는 오지 않았고 손주들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선영이는 계속 부엌에서 뭔가 하고 있었는데 제가 도와주려고 해도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정말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태윤이가 집에 왔어요. 16살인 태윤이는 키도 많이 컸더라고요. 작년에 봤을 때보다 훨씬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제가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태윤이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제 말을 제대로 들었는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할머니라고 안아주기도 했는데 이젠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사춘기라서 그런가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너무 냉랭했습니다. 유나도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13살인 유나는 태윤이보다는 조금 나았어요. 그래도 할머니라고 인사는 했거든요. 하지만 예전처럼 제게 달려와서 안기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았어요. 도진이가 집에 온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어요. 회사에서 야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를 보고는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뭔가 어색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도 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태윤이와 유나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 선영이는 계속 바쁜 척했어요. 도진이도 피곤하다며 말이 없었고요. 제가 가져온 된장찌개를 끓여보겠다고 했더니 선영이가 괜찮다고 했어요. 이미 음식을 다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받아주지를 않으니 서운했습니다. 잠자리도 문제였어요. 작은 방 하나를 저를 위해 비워뒀다고 했는데 사실은 창고 같은 곳이었어요. 온갖 잡동사니가 쌓여 있고 이불도 제대로 준비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밤늦게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내일은 제사날인데 과연 어떻게 될까 싶었어요. 남편 제사를 제대로 지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됐고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 일찍 선영이의 목소리에 깼어요. 벌써 제사 준비를 시작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부엌을 보니 이미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선영이 혼자서 이것저것 하고 있었는데 제가 끼어들 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방해만 되는 것 같았어요. 제가 평생 제사 음식을 해온 경험이 있다고 말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식이 있다고 하면서 저를 멀리했어요. 정말 서운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도진이도 아침부터 바빠 보였어요. 회사 일도 있고 제사 준비도 해야 하고 해서 정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보였어요. 그래도 가끔씩은 괜찮으시냐고 물어보긴 했지만요. 손주들은 아침에 일어나서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태윤이는 여전히 이어폰을 끼고 다녔고 유나는 엄마 심부름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는 별로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사 시간이 다가오면서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어요. 저는 제사상 차리는 걸 도와주려고 했지만 선영이가 모든 걸 다 혼자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끼어들 자리가 전혀 없었어요. 그때 제가 가져온 약과를 내놓으려고 했더니 선영이가 이미 음식이 다 준비됐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더 놓을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사상도 선영이가 혼자서 다 차렸어요. 제가 평생 해온 일인데도 전혀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야 했어요. 정말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점점 답답해졌어요. 과연 제가 여기 와야 했을까 싶었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혼자 제사를 지내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 모든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들은 이제부터 벌어질 예정이었거든요. 제사를 지내면서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과연 제가 왜 그 집을 떠나야 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제사 당일 아침이 되자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선영이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제가 도와주려고 할 때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어머님 쉬세요. 저 혼자 하는 게 더 빨라요라고 말하는 선영이의 표정에는 미소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방해만 되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40년 넘게 제사 음식을 만들어 온 제 경험 따위는 전혀 필요 없다는 듯이 말이죠. 제가 가져온 3년 묵은 된장으로 무엇이라도 만들어 보겠다고 하니까 선영이는 이미 모든 음식을 계획해뒀다고 했어요. 더 만들면 음식이 남아서 버리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부엌 한쪽 구석에 서서 선영이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제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한다니요. 도진이는 아침부터 제사상을 차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어떻게 차려야 하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평생 남편 제사를 지내온 저 대신 선영이에게만 물어보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제가 시어머니인데
제사에 관한 모든 결정권이 며느리에게 있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제사상에 올릴 음식도 제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태윤이는 아침에 일어나서도 여전히 이어폰을 끼고 있었어요. 제가 인사를 해도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16살이면 할머니와 대화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 완전히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유나의 태도였습니다. 13살인 유나는 원래 저를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는 제가 올 때마다 반겨주고 안겨주곤 했는데 이젠 완전히 달라졌어요. 엄마 눈치만 보면서 저와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유나에게 말을 걸어보려고 했어요. 학교 생활은 어떤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물어봤는데도 대답이 시큰둥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신나서 이것저것 얘기해 줬을 텐데 말이죠.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제사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서 시간만 보내고 있었어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참기름이라도 쓰면 좋겠다고 말했더니 선영이는 이미 참기름이 있다고 했어요. 굳이 바꿀 필요 없다는 투였죠. 제가 직접 짜서 가져온 참기름인데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도진이의 친구들도 몇 명 왔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무도 저에게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영이에게만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손님들도 저보다는 선영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집안일을 맡고 있다고 해도 시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사 시간이 다가오자 더욱 소외감을 느꼈어요. 제사상 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준비를 선영이가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한쪽에 서서 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들을 보니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남편이 좋아했던 음식들도 없었고, 제가 가져온 음식은 하나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도진이에게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을 올리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도진이는 이미 다 준비됐다며 넘어갔습니다. 자기 아버지 제사인데도 제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도 저는 뒷전이었습니다. 절을 할 때도 제가 먼저 해야 하는 건데 선영이가 먼저 나서더라고요. 심지어 제사 순서도 선영이가 정하고 있었어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이 집의 큰어머니인데 며느리가 모든 걸 주도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도진이도 저보다는 아내의 눈치를 더 보고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손님들과 가족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 제 자리가 애매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위한 자리를 특별히 마련해 주지 않았어요. 결국 제가 구석진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대화에도 끼지 못하고 그냥 혼자 조용히 먹고 있어야 했습니다. 가끔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걸어도 선영이가 대신 답하곤 했어요. 제가 가져온 약과를 꺼내서 대접하려고 했더니 선영이가 디저트는 이미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케이크를 사왔다면서 굳이 약과는 먹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정성스럽게 만든 약과인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다니요. 특히 손주들도 할머니가 만든 약과보다 케이크가 더 좋다며 외면했어요. 식사 시간 내내 저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의 대화 주제도 제가 모르는 것들 뿐이었고, 누구도 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태윤이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제가 공부는 어떻게 되어가는지 물어봐도 그냥 잘 된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와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뻔히 보였어요. 유나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저에게 대답은 해주지만 어색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지켜보고 있어서 함부로 할머니와 친하게 지낼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가족 사진을 찍을 때였어요. 손님 중 한 분이 가족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도진이네 식구 넷만 모여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제가 끼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선영이가 이미 찍었다면서 다음에 따로 찍자고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가족 사진에서 저는 완전히 배제된 채였어요. 오후가 되어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조금 한적해졌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선영이는 설거지와 정리에 바빴고 도진이는 피곤하다며 거실에 누워 있었어요. 제가 설거지라도 도와주겠다고 했더니 선영이는 또 괜찮다고 했어요. 식기세척기가 있어서 금방 끝난다면서 저보고 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저를 배려해서가 아니라 방해되니까 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렸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조금 여유가 생겼지만 여전히 할 일이 없었어요. 그냥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말 무료했고 외로웠어요. 도진이가 가끔씩 저에게 괜찮으시냐고 물어봤지만 형식적인 인사 같았어요. 정말 제가 어떤 기분인지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의무감에서 묻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온 가족이 모였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각자 핸드폰만 보고 있거나 TV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고 마는 정도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도진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영이가 빨리 밥 먹고 설거지를 해야 한다며 대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왜 여기 온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차라리 집에서 혼자 제사를 지내는 게 나았을 것 같았어요. 선영이의 차가운 태도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겉으로는 정중하게 대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다르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게 뻔히 보였어요. 손주들의 태도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태윤이의 무례한 행동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더라고요. 유나는 그나마 나았지만 예전처럼 저를 반겨주지는 않았어요. 가장 서운한 건 도진이었어요. 제 아들인데도 저보다는 아내 눈치를 더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아내 편을 확실히 든 것 같았어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 싶었습니다. 과연 제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걱정됐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 일찍 소음에 깼어요. 선영이가 벌써 부엌에서 뭔가 하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아마 아침 준비를 하는 모양이었어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봤더니 선영이가 혼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더니 역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손님이시니까 쉬라고 했어요. 손님이라니요. 제가 이 집의 시어머니인데 손님 취급을 받다니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야 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에요. 정말 충격적인 일은 바로 다음에 벌어질 예정이었거든요. 제사 당일 오전이 되자 집안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선영이가 모든 걸 혼자 처리하고 있었고, 제가 끼어들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사상을 차릴 시간이 되자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평생 남편 제사를 지내온 저인데, 정작 제사상 차리는 데는 전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선영이가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고 있었어요. 도진이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제사상은 원래 제가 차려왔다고, 이번에도 제가 하면 안 되겠냐고요. 그런데 도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선영이가 이미 다 계획해뒀으니까 그냥 맡기자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남편 제사인데 며느리가 모든 걸 주도하고 있다니요. 40년 넘게 정성스럽게 지내온 제사를 이제는 제가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제사상에 오를 음식들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음식들만 올라가 있었어요. 제가 남편이 좋아했던 나물 얘기를 꺼냈더니 선영이가 그런 건 요즘 안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음식도 바뀌어야 한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조상에 대한 마음까지 바뀌어야 하나요? 남편이 평생 즐겨 먹던 음식을 올리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제가 가져온 된장으로라도 국을 끓이겠다고 했더니 이미 미역국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된장은 3년이나 묵힌 정말 좋은 거였는데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참기름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접 참깨를 볶아서 짜는 귀한 기름인데 이미 사온 참기름이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해 왔는지는 아무도 몰라주더라고요. 가장 서운했던 건 약과였어요. 며칠 전부터 밤늦게까지 만든 약과인데 제사상에 올리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과일과 다른 디저트가 있어서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사상 배치도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평생 해온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의견을 말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사 지내는 순서까지 바뀌었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먼저 절을 해야 하는데 선영이가 순서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먼저 나서는 경우를 처음 봤어요. 친척들이 오기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선영이에게만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서서 지켜볼 뿐이었어요. 도진이의 직장 동료들도 몇 명 왔는데 그들도 선영이를 이 집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는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기분이 이상했어요. 분명 제가 이 집의 큰어머니인데 마치 남의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사를 지낼 시간이 되자 더욱 소외감을 느꼈어요. 제사상 앞에 서 있는데도 제 자리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이가 모든 걸 주도하고 있었고 저는 그냥 따라만 하고 있었어요. 절을 할 때도 순서가 바뀌었더라고요. 원래는 연장자 순으로 해야 하는데 선영이가 먼저 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진이, 그리고 나서야 저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제사 자리에서 시비를 걸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도 저는 뒷전이었어요. 잔을 올리거나 향을 피우는 것도 모두 선영이가 했습니다. 제가 끼어들 틈이 전혀 없었어요. 손주들도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태윤이는 대충 절만 하고 빨리 끝나기만 기다리는 것 같았고, 유나도 엄마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나서 음식을 나눠 먹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큰 상에 둘러앉는데 제가 앉을 자리가 애매했습니다. 아무도 특별히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았어요. 결국 제가 구석진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대화의 중심에서도 멀어져 있었고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사 중에 나누는 대화 주제도 제가 끼어들 수 없는 것들 뿐이었어요. 요즘 드라마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아이들 학원 이야기 등등. 저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대화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가끔 제가 말을 하려고 해도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말에 묻혀버리거나 주제가 빨리 바뀌어 버렸습니다. 정말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제가 가져온 반찬들은 아무도 먹지 않았어요. 정성스럽게 담아온 김치며 장아찌며 모든 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대신 선영이가 사온 음식들만 먹고 있었어요. 특히 약과는 정말 서운했어요. 손주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마트에서 산 케이크만 먹고 있었어요. 태윤이에게 할머니가 직접 만든 약과라고 권해봤지만 별로 안 달다며 거절했어요. 요즘 아이들 입맛에는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유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제가 만든 음식을 좋아했는데 이젠 엄마가 사온 것만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음식은 너무 짜다면서 피했어요. 식사 시간 내내 저는 혼자 조용히 먹어야 했어요.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제가 말을 해도 제대로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도진이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어머니보다는 아내와 대화를 더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선영이 눈치를 보면서 대충 넘어가곤 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사진 찍을 때였어요. 누군가 가족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도진이, 선영이, 태윤이, 유나만 모여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제가 저도 끼고 싶다고 했더니 선영이가 이미 찍었다고 하면서 나중에 따로 찍자고 했어요. 하지만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서운했어요. 제사 지낸 날 가족 사진에서 시어머니가 빠진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친척들도 저보다는 선영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인사를 할 때도 선영이에게 먼저 하고 대화도 선영이와 주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집의 큰어머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선영이를 이 집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조금 여유가 생겼지만 저는 여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도 선영이가 혼자 하겠다고 했고요. 제가 뭐라도 도와주겠다고 하면 괜찮다고만 했어요. 정말 저는 이 집에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도 분위기는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온 가족이 모여 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고 각자 할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태윤이는 여전히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정말 무례했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유나도 숙제한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예전에는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젠 피하기만 하는 것 같았어요. 도진이는 피곤하다며 거실에 누워서 TV만 보고 있었고 선영이는 설거지와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저 혼자만 할 일 없이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을 먹으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가져온 김치를 먹어보라고 권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미 냉장고에 김치가 있다면서 굳이 먹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상했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인데 아무도 맛조차 보려고 하지 않다니요. 시골에서 직접 기른 배추로 담근 특별한 김치였는데 말이에요. 식사 후에도 저는 할 일이 없었어요. 선영이가 설거지는 자기가 하겠다고 했고 다른 가족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정말 외로웠어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내 아들 집에 와서 이렇게 소외감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 싶었습니다. 과연 제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걱정됐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화장실에 다녀오는데 부엌에서 선영이와 도진이가 작은 소리로 대화하는 게 들렸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했지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상 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았어요.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날 밤도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겪은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내일은 뭔가 달라질까 기대해 봤지만 별로 희망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계속 외로웠어요.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제사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어요. 밤새 뒤척이다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아직 집안은 조용했어요. 조용히 일어나서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부엌을 지나치게 됐는데 어젯밤 제사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보였어요. 정리를 다 하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설거지라도 해드리면 선영이가 좋아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해보려니 어디에 뭘 둬야 하는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어요. 식기세척기 사용법도 몰랐고 세제도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손으로 설거지를 시작했는데 물소리가 날까봐 조심조심 해야 했어요. 그런데 설거지를 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제가 어제 가져온 반찬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김치며 장아찌며 아무도 거의 건드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나물 반찬은 완전히 그대로였어요. 한 젓가락도 건드린 흔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 왔는데 아무도 먹지 않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싱크대 옆 쓰레기통을 봤을 때였어요. 제가 가져온 약과 몇 개가 그대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먹어보다가 맛이 없다고 버린 모양이었어요.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밤을 새워가며 만든 약과를 쓰레기통에서 발견하다니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조용히 설거지를 마저 하고 있는데 선영이가 나타났어요. 벌써 일어났다며 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했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자기가 마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영이가 한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어머님은 손님이시니까 이런 건 안 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또 손님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이 집의 시어머니인데 계속 손님 취급을 받으니까 정말 기분이 이상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괜히 분위기만 더 어색해질 것 같았거든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가족들이 하나둘 나타났어요. 태윤이는 여전히 이어폰을 끼고 나왔고, 유나는 학교 갈 준비에 바빴습니다. 도진이도 출근 준비로 분주해 보였어요. 아침밥을 차려놓고 다 같이 앉아서 먹는데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누구도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지 않았고, 각자 급하게 먹기만 했습니다. 제가 어제 가져온 김치를 다시 한번 권해봤어요. 정말 맛있게 담갔으니까 한번 드셔보라고 했는데 태윤이가 너무 짜다며 거절했습니다. 유나도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거라며 별로 먹으려 하지 않았어요. 도진이만 조금 맛을 보더니 맛있다고는 했지만 몇 젓가락 먹지 않았어요. 선영이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며 밥도 조금만 먹었거든요. 아침 식사가 끝나자 모두들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태윤이와 유나는 학교에 가야 했고, 도진이도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선영이는 아이들 도시락을 싸주느라 바빴고요. 저 혼자만 할 일이 없었어요. 그냥 거실에 앉아서 가족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정말 민망했어요. 태윤이가 나가면서 저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잘 다녀오라고 했는데 이어폰 때문인지 듣지 못한 채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정말 무례했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유나는 그나마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라고 인사는 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뽀뽀해 주거나 안아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인사였어요. 도진이도 출근하면서 어머니 잘 계시라고 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무감에서 하는 인사 같았어요. 가족들이 모두 나가고 나니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선영이와 저 둘만 남았는데 선영이는 집안일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여전히 할 일이 없었어요. 제가 청소라도 도와드리겠다고 했더니 선영이가 괜찮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쉬시라고 하면서 자기 혼자 하는 게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점심시간까지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TV를 보거나 그냥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내 아들 집에서 이렇게 무료할 줄은 몰랐습니다. 선영이가 점심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도와주겠다고 해도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부엌에 같이 있으면 부딪힐까봐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점심을 먹으면서도 대화가 없었어요. 선영이는 오후에 할 일들을 생각하느라 바빴고, 저는 뭘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말 어색한 시간이었어요. 오후에 선영이가 마트에 간다고 했어요. 저도 같이 가겠다고 했더니 금방 올 거라며 혼자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쉬고 계시라는 말을 또 들었어요. 혼자 집에 남겨지니 더욱 답답했어요. 남의 집에 혼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디 앉아 있어야 할지도 애매했어요. 그때 배가 고파서 부엌에 갔어요. 뭔가 간단히 먹을 게 있나 찾아보려고 했는데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제 가져온 음식들이 거의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김치도 장아찌도 나물도 거의 손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만들어 온 약과가 비닐봉지에 담겨서 냉장고 맨 구석에 처박혀 있었어요. 마치 버리려고 임시로 보관해 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며칠 밤을 새워가며 만든 약과를 이렇게 취급하다니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약과를 하나 꺼내서 먹어봤는데 맛이 이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말 맛있었습니다. 왜 아무도 먹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선영이가 마트에서 돌아왔어요. 제가 냉장고 앞에서 약과를 먹고 있는 걸 보더니 표정이 좀 이상했습니다. 뭔가 민망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짜증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선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약과가 입에 안 맞나 봐서 아무도 안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그런 전통 과자를 별로 안 좋아한다면서 변명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정말로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거부감 때문이라는 걸요. 할머니가 만든 음식이라서 먹기 싫어하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돌아왔을 때도 분위기는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태윤이는 여전히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유나도 숙제 때문에 바빴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만든 음식들이 입에 안 맞는지요? 솔직히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태윤이가 대답했어요. 할머니 음식은 너무 짜고 맛이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음식이 더 맛있다면서 굳이 그런 걸 먹을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제가 평생 해온 요리를 그렇게 평가하다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아무도 태윤이를 나무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진이도 별말 없었고 선영이는 아이들이 요즘 입맛이 까다롭다며 대충 넘겼습니다. 유나는 그냥 조용히 있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니 같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가 왜 여기 온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도 저를 반기지 않는 것 같았어요. 특히 제가 가져온 음식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서운했어요. 정성스럽게 만들어 온 건데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부엌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누가 있나 싶어서 살짝 들여다봤더니 유나가 혼자 뭔가 먹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제가 어제 만든 전을 먹고 있더라고요. 낮에는 맛없다고 했으면서 밤에는 혼자 먹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배가 고파서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유나가 제 전을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사실은 맛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족들 앞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던 거였어요. 제가 나타나자 유나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할머니가 만든 전이 사실은 맛있다고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그런 걸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낮에는 안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손녀가 할머니 음식을 먹고 싶어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니요. 이런 상황이 정상인가요? 유나에게 더 먹어도 된다고 말해줬지만 유나는 엄마가 알면 혼날 것 같다며 그만 먹겠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 혼자 부엌에 서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제가 여기 있는 게 맞는 건지요? 모든 가족들이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냉장고를 다시 열어봤는데 제가 가져온 음식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었어요. 며칠 더 있으면 결국 다 버려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내 아들 집에서
이렇게 외로울 줄은 몰랐어요. 조용히 냉장고 문을 닫고 자리로 돌아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유나가 몰래 제 전을 먹던 모습이 잊히지 않았어요. 사실은 할머니 음식이 그리웠을 텐데 그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다니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에서도 계속 슬펐어요.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과연 어떻게 될까 싶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내일 아침에 벌어질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뒤척이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냉장고에서 본 약과 쓰레기통에 버려진 전, 그리고 유나가 몰래 먹던 모습까지 모든 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 4시쯤 되니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일어나서 화장실에 다녀온 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목도 마르고 해서 물 한 잔 마시려고 했거든요. 부엌에 들어서는데 냉장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젯밤에 봤던 그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냉장고 문을 다시 열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제가 어제 봤던 약과가 없어졌더라고요. 아니, 정확히는 절반 정도가 사라져 있었어요. 누군가 밤중에 먹었나 싶어서 쓰레기통을 들여다봤는데 거기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쓰레기통에 제가 가져온 약과가 더 많이 버려져 있었어요. 한 입 빼어문 것도 있고 반쪽짜리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먹어보다가 맛이 없다고 버린 게 분명했어요.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밤을 새워서 정성스럽게 만든 약과를 이렇게 함부로 버리다니요. 차라리 처음부터 안 가져오는 게 나았을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선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부엌에서 뭔가 하는 소리를 듣고 나온 모양이었어요. 선영이가 쓰레기통을 보더니 표정이 어색해졌어요. 제가 버려진 약과를 보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선영이가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선영이가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가져온 음식들이 아이들 입에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어머님이 오시기 전부터 걱정이었다고 했습니다. 시골 음식은 요즘 아이들이 먹기 어렵다면서 다음번에는 그냥 오시기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선영이의 다음 말이었어요. 선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이번 명절도 좀 부담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도 있고 도진이도 바쁘다면서 차라리 집에서 편하게 쉬시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처음부터 저를 원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차갑게 대했던 거고, 제가 가져온 음식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거였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말을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선영이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부엌에 남겨진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제가 여기서 더 있어야 하는 건지요. 모든 가족들이 저를 부담스러워하는데 말이에요. 그때 문득 친구 복례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 나이엔 더는 섭섭해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했던 말요. 자식들한테 기대하지 말고 우리끼리 의지하며 살자고 했던 그 말이요.
그 순간 마음에 결정이 섰어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가져온 옷가지며 세면도구며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짐을 다 싸고 나니 새벽 5시 반이었어요. 아직 모든 가족들이 자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나가면 아무도 모르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냉장고에서 제가 가져온 음식들을 다시 꺼냈어요. 어차피 아무도 먹지 않을 거니까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보자기에 다시 정리해서 챙겼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에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싶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여기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돌아보니 선영이가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짐을 들고 있는 걸 보더니 어디 가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요. 더 이상 여기서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제사도 지내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선영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러시냐며 말렸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차라리 이게 모든 사람한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선영이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내년부터는 제사 지낼 사람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저를 챙기며 살겠다고 말했어요. 선영이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어요. 무거운 짐을 들고 걷는 것도 힘들었고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제 자유로워졌으니까요. 지하철을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어요. 새벽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좀 쓸쓸했지만 집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해서 표를 사는데 첫 차가 7시였어요.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했지만 괜찮았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휴대폰을 봤는데 도진이한테서 전화가 와 있었어요. 받지 않았어요. 지금 무슨 말을 들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오히려 더 마음만 아플 것 같았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면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새벽 풍경이 보였지만 별로 아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힘든 이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걸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추석 아침의 따뜻한 햇빛이었습니다. 왠지 희망적으로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쯤이었어요. 마을 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집으로 향하는 길, 정말 반가웠습니다. 역시 내 집이 최고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그제야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가져온 음식들을 다시 냉장고에 넣으면서 웃음이 났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제 음식을 거부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만든 약과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요. 오후에 복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벌써 돌아왔냐며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그냥 별일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굳이 자세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어요. 복내가 역시 자식 집은 편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끼리 지내는 게 최고라면서 위로해 줬습니다. 정말 고마운 친구였어요. 저녁에 도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왜 갑자기 나왔냐며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집이 그리워서 왔다고 대답했어요. 도진이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좀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서로 편한 게 좋을 것 같다고요. 그날 밤 제 침대에서 잠을 자니 정말 편했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며칠 후 마을에서 만난 사람들이 추석은 어떻게 보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냥 좋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굳이 자세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고 제 삶을 제가 챙기면서 말이에요. 복례와 함께 동네 경로당도 나가고 취미 활동도 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가끔 도진이가 전화를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아요. 서로 부담 없이 안부만 묻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내년 제사 때는 아마 연락이 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남편 제사를 충분히 지낼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이제는 제가 진짜 원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 좋아했던 음식도 마음껏 올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그 선택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서로 불편해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가족 간의 관계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소외받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억지로 가까이 있으려고 하면 오히려 상처만 커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정말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제 속도에 맞춰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때로는 새로운 선택이 더 나은 길일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